자, 여기 이제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제 서강제 관련된 내용이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115페이지 펴보세요. 서강제 115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만 읽고 지나갈게요. 이거 앞부분에서 이제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상업의 부활들 원거리 무역의 이제 부활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거리 무역에 대해 지중해 무역권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북부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다음 제노브 피사,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 아말피 같은 항구 도시들은 일찍부터 지중해를 통해 2, 3세기 및 비잔티움 제국과 상업과 교육을 하고 있었다. 자, 이탈리아 상인들은 아시아부터 수입된 호주와 생강을 비롯해 향신료, 비단 등 사치품을 동지중해에 들어와 서해안 시장에 판매하면서 중개 무역에 큰 이득을 얻고 있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북방무역권. 예, 그래서 이 근데 북방무역권의 중심지는 프랑드 지방이었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모직물 생산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영국산 약물 가공해서 만든 프랑드 모직물은 유럽 각지에 팔려나갔으며 중세 후반으로 가면 동방에서 가는 제수출품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하나의 중심지가 이제 그 르베크, 함부르크, 브루메 같은 북부 독일 연방 도시의 한자 동맹을 결성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생활 필수품을 주로 공급했죠. 그래서 이제 생선, 목재, 곡물, 모피, 금속, 호박 같은 서해안 시장에 공급하면서 모직물, 포도주, 향신료 등을 구입해 들어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북방무역권과 원거리 그 지중해 무역권 연결하는 내륙무역권에 관련된 설명이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그래서 북이탈리아를 중심한 지중해 무역권과 프랑스를 중심한 북방 무역권을 연결시킨 곳은 지중해 북역을 통해서 자연교통로의 주요 지점에 있는 쌍파뉴 시장이다. 쌍파뉴 백작은 유럽 전역에 오는 상인들에게 안정한 통행과 상거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프랑스 상인들은 모직물을, 먼 북방의 상인들은 가죽과 꿀, 목재 등을, 영국 상인들은 주석을 가져왔으며 이탈리아 상인들은 향신료, 비단, 설탕을 들어와 북방 상인들과 서로 교환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13세기 중반부터 지중해 대서양 연결한 해로가 개통되면서 상파뉴 시장은 이전의 명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갤리선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무장한 갤리선 만들어갖고 직접 이제 통과를 하죠. 직거래를 하죠. 오늘날 말하면. 자, 그다음 도시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이때 이제 도시는 이제 성직자 기존 농노 외에도 중세 시대는 새로운 부르주아 계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도시에 그것은 이제 도시는 이들 활동 근거지로서 기능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중세 도시는 이전에 고대 도시와 차이점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고대 도시는 정치 행정적인 중심이었다면 중세 도시는 상업과 수공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있죠. 도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서양사 강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심화 규제에도 거기 내용을 적어놓긴 하는데 중세의 어떤 그 서양사 강의에 보면 그 고대 도시나 서양 그 근대 도시 차이점, 그러니까 중세 도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나 뭐 성격 내용들이 서양사 강의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부분은 그 중세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성의 내용과 할 때 설명했으니까 빼고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뭐냐면 없는 내용이야. 여기 네, 두 번째 단락은 요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특허청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허청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봉건 영주하고 그 당시 상인 수공업자들이 특허청을 이제 뭐냐면 맺고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처음엔 성직자 봉건영주와 속인 봉건영들이 도시를 지배했다. 그다음 수공업자들과 상인들 자신의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허청을 이제 부여했는데 그 특허청에 따르면 농노도 그곳에 일정한 기준을 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이때 기준은 1년 1일이죠. 첫 번째 특허청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민들 영주에게 집이나 상주에 대한 지대를 헌물로 지불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내용이고 자, 세 번째로는
자, 도시민의 재산은 영주의 자의적인 압수나 점유로부터 보호받는다. 예. 세 번째요. 자, 이번 특권 외에도 그 도시별로 이제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도시에서는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봉건 영주는 사업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도시민의 송사에 사법권, 그 도시민의 조합 구속권을 부여했다. 네 번째죠. 네. 요거는 뭐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 기본 옵션. 예. 기본 옵션적 역할을 했는데 요게 부여된 사급권은 하급 사법권이야. 사용 권한이 없는 내용이죠. 자, 하급 사법권을 부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종합 관련된 나와요. 길드. 자, 그래서 이제 11세기 때 상인조합이 만들어졌고 12세기 때 수공업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래서 상인조합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 비슷비슷해요. 서계 내용하고. 자, 상인조합은 그 공동의 이익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상품 손실 시 이를 지원하고 회원 사망 시 장례를 치르고 비만인과 자식들을 도와주며 회원들의 장려 교육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이동했으며 종교적 축제에 후원했다. 상인조합의 제 목적은 도시에서 사업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회원이 아니면 도시에서 물건을 소매할 수 없었다. 또한 상인조합은 중세 도시의 자치권을 앞장섰고 이후 도시기조로서 도시행정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에 반발해서 이제 수공업자 길드에서 반발을 하죠. 수공업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중세 말기 때는 도시 반란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수공업조합이 나왔는데 수공업조합은 동업조합이라 불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이 나오죠. 수공업조합의 1차 목적은 동업조합에 종사하는 성업자들이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의 경쟁을 보호하고 동업조 간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자, 이를 위해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엄격히 통제했다. 노동시간, 품질재료법, 가격 등을 통제하고 회원 간의 경쟁을 금지했으며 생산량을 조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주변 농촌 등의 동일 작품을 생산을 금했다. 이 슈퍼트 강제라고 하는 것들 나왔고요. 자, 그다음 수공업조합은 이제 위계질서 이렇게 쭉 구성이 됐죠. 그래서 수공업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독립된 가게를 보면 장인이었다. 장인 밑에 직인과 직인 밑에 또 도제를 고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직인은 조합에 정한 작품을 만들 심사를 통과하면 장인이 되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중세 말기 때 들어가면 장인이 되는 길이 폐쇄되고 그 하층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저 그다음 시참사의 독점 대상인 중심의 도시기족들 어떤 그 반란 그 어떤 독점에 대한 반발 그런 것들은 이제 중세 말기 때 상황이 좀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수호조합도 시장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고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역설적에도 이러한 정치적 안보를 얻어낼 수 있는 수호조합은 회원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가난한 지인이나 도시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걸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부 수공업자 장인들이야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갔고 중세 말에 갈수록 장인이 되는 건 더욱 폐쇄됐고 그로 인해 불만은 도시 하층 농민들의 노동적 반란이 일으켰는데 1478년에 필렌체에서 모직무 노동자, COP라고 하죠. 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독자적인 조합건설, 도시행정에 참여, 독자적인 사법권의 행사. 그래서 폐쇄적인 어떤 장인 중심의 어떤 그런 구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도시귀족들이 장악한 시행정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켰죠. 그래서 이걸 COP 반란은 나중에 이제 메디치인가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기도 해요. 요거는 나중에 이탈리아 살 때, 르네상스 할 때 또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꼬문 운동과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꼬문 운동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 볼게요. 자,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날려 성장하고 있었지만 봉건 제휴 영주들은 일부 경제 특권과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도 있죠. 가급 사법권 이상을 도시민들이 양도한 것을 꺼냈다. 자, 이에 도시민들은 이제 자치권 얻기 위해서 서약을 맺고 꼬물을 이제 청명했는데 이 꼬물 청명에서 이제 자치권 얻는 방식이 나와요. 예. 첫 번째로 제가 앞에 정리한 것처럼 도시민들이 주로 봉건영주에 일정 돈을 지불하면서 도시 자치권을 확보했고 때로는 싸워서 이를 쟁취했는데 싸워서 쟁취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
남유럽, 북유럽 이렇게 있죠. 자, 먼저 남유럽을 볼게요. 검은 운동이 먼저 일어난 것이 이탈리아야. 자, 이탈리아 구체적으로 롬바디아, 토스카나 지방의 그 도시들이었다. 자, 이곳에서는 주교가 도시의 지배자였고 주변 농촌을 토지를 소유한 봉건귀족들은 주교의 봉신으로서 도시 행정에 관여하고 있었고요. 도시민들은 이들 봉건귀족들과 얘들 군사력 갖고 있잖아요. 꿈을 선포하고 주교를 몰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참여시켰죠. 네. 그 다음에 이후 원거리 무역에 불을 축소한 도시는 거상등 봉건귀족과 조합해 새로운 지배계층이 형성됐고 이를 통치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이탈리아 도시는 봉건귀족들이 상업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자, 이탈리아 도시들은 자치도시들은 그 당시 이제 12, 13세기 때 신성노 왕제 오랜 싸움을 승리했으며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신성노 왕제들이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뭐냐 집착거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교황령으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나 중부 이탈리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북부 이탈리아에 있었던 롬바디아 동맹이 뒤에 얘기했지만 황제들 격파하는 게 있어요. 프리드 1세나 프리드 2세도 그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안 됐는데 요건 독일 정치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중세 말 밀라노, 베네치아, 필라체 같은 주요 도시는 주변 도시들 지역을 이제 포괄해서 도시 국가로 발전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뭐냐 폴리스가 아니라 영역 국가가 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전국 시대 때 진, 한, 위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자체가 이제 분리된 국가였지만 영역된 국가였잖아요. 도시 안에 이제 농촌 중심으로 해서 영역된 영역 국가 모습인데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중세 고대 도시와 좀 다른 모습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르네상스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11세기 말에 프랑스 이제 각국의 공무 운동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북유럽 쪽의 운동이죠. 자, 앞에서 있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쟁을 했죠. 쫓아냈는데 근데 이제 영국은 좀 약간 예의라고 했어요. 영국은 오히려 힘을 합쳤죠. 조낭의 실정 때문에. 자, 그 내용을 볼게요. 11세기 때 말에는 이 꾸무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곳의 도시민들은 단독 봉건 영주를 몰아내고요. 예. 앞에 이탈리아처럼 이제 봉건 영주와 힘을 합쳐서 주교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봉건 영주를 몰아내니까 이 봉건 영주를 배제한 채 이제 꾸무 그 시정을 움직였죠. 꾸무는 자치의 관리를 선출했으며 이들 관리들은 고등사법권을 보유하고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했다. 자, 이때 고등사법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주에 대한 꿈의 유일한 의무는 일정한 연공과 군사적 봉사를 제한했다. 예. 자, 그 영주라는 것은 이때 쫓겨난 영주가 아니라 이건 하위 영주고 그 위에 있는 대제후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후. 예. 대제후 밑에 소제후도 있고 그 밑에 도시도 있으니까. 자, 근데 얘네들하고는 관계는 영공과 군사적 봉사를 제한했고 또 얘네들 감사함을 막기 위해서 누가 또 왕권과 결합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프랑스는 또 독일은 황제와 또 결합되고 프랑스의 도시들은 영주에 맞서기 위해서 왕권과 손을 잡았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프랑스고 독일도 비슷해요. 근데 잉글랜드는 좀 달라요. 잉글랜드는 그 반대의 형상들이나 왕권과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 뭐냐면 그 왕권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 봉건 영주가 손을 잡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배경이 됐던 것이 그 잉글랜드 도시들은 조낭의 강악한 통치에 맞서 봉건 제후들과 편을 가담했고 자 그렇지만 중세말 잉글랜드, 프랑스 모두 대부분 도시들이 왕권에 통합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탈리아의 경우와 다르게 독립적인 도시국가 발전을 못하죠. 예. 앞에서 얘기해서 이런 도시들은 이제 앞에 자치도시와 함께 다르게 자유도시라고 부르죠. 자유도시. 이때 자유는 누구부터 자유다? 봉건 제후로부터 자유야. 근데 봉건 제후로 도망쳐 나가다 왕하고 손을 잡았죠. 근데 왕이 프랑스 왕권이나 뭐 같은 영국이든 왕권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예속화되면서 지방 행정 구역 바뀌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북유럽형인데 여기는 지금 북유럽 남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왜 왕이나 황제하고 손을 잡았냐?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해관계가 일치됐기 때문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 왕하고 그 도시는 도시국가는 도시는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봉건 영주처럼. 네. 그리고 왕 입장 올 때는 또 이제 뭐냐면 봉건 음, 상인들 입장 올 때 이제 이익도 있고 그거 외에도 왕 측면 이득도 있죠. 그럼 그 상인의 이득과 왕의 이득을 볼게요. 왜 손을 잡았던 이유. 네. 그래서 이제 손을 잡는 이유가 상인의 이익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상인의 입장 올 때는 왕은 봉건 영주부터 도시를 보호할 강력한 후견 역할을 했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간섭을 보다는 자치를 허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상인들은 왕의 이름을 원거리 모욕을 하면 여러 가지 특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냐면 왕과 협력했다. 상인의 이득이죠. 이런 개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도시는 왜 아니 왕은 왜 도시를 끌어들여서 서로 연결했냐? 자 이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 입장이냐면 여기부터는 왕이 이점이죠. 왕과 도시가 손을 잡는 과정에서 왕이 어떤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바라고 도시에 접근했냐 보면 당시 도시는 왕이 필요한 인적 재정적 기술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엘리트들이 많았다는 거야. 야. 그리고 교육받은 도시민들은 왕의 관료로 충원될 수 있었고 도시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은 왕의 봉건제의 군사력 봉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고용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엘리트 충원. 그 다음에 돈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어떤 관료, 군대나 관료를 고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절대왕권 특징 중에 상비군하고 관료제가 있잖아요. 그 상비군과 관료제는 도시의 부유주아들이 돈을 주고 이제 고용한 건데 이런 관례들이 예전부터 이제 그 공원운동 때부터 자유도시 때부터 형성됐다는 거예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왕권에 예속되긴 하지만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다음 주 두 번째 단락은 뭐냐? 두 번째 단락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새로운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요. 종전에 피레네학파 있죠? 이 피레네학파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걸 오리엔트리즘이 이제 반영됐잖아요. 비판하는 내용이야. 보통 서양은 도시다. 예. 그래서 중세 도시가 과연 그렇게 발전됐냐? 동시대 어떤 그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도시보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있죠. 예. 농업의 주된 상업 활동은 어떤 중세 서유럽 사회는 상공 중심주로서 도시의 새로운 형성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의 도시는 아직 서유럽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동시에 이스라엘과 중국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여러 면으로 초월했다. 그래서 도시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만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 보면 대다수의 이제 중세 유럽 도시는 근대적 의미의 도시들보다는 농촌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생산력이 미약한 정근대 시대 때는 전반적으로 도시 경제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도시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해요. 자, 중세 유럽 도시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한 역사가들 피네나카죠. 그래서 중세 도시는 농촌과 서로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졌으며 도시의 성장은 종국적으로 봉건적 사회를 해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봉건적인 농촌과 비봉건적 도시라는 이중 구도를 중세 사회에 파악했으며 그런 구도에서 중세 도시 고립된 상황을 고립된 상황이라고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는 주변 사회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됐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뭐냐면 그 피네나파의 관점은 오리엔트 측면에서 비판했고요. 오리엔트 그 관점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있고, 그다음에 중세 유럽 도시가 결국에는 도시와 농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했는데 그냥 이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나와. 여기 보시면 뭐 관점이 없고 뭐 관점과 관련된 설명 쭉 있잖아요. 무슨 견해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그냥 읽고 교양 삼아 읽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뭐 정리하고 외우지 마세요. 예. 시험 문제는 딱딱딱 점수가 딱 되는데 나와요. 점수가. 자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뭐 배경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배경도 그 암기할 때 거만 암기할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간점이 견해니 그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그 인구 공부 떼어치고 대학원 공부하시는 게 나아. 예,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시대 때 관련된 내용을 읽어봤고요.
봉건 왕조, 중세 봉건 왕조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다시 서기에서 들어가서 자, 발전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봉건적 정치 질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12세기 시점으로 해갖고 종조의 봉건적 정치 제도가 근대 국가 이행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노마법이 이제 부활되고 그런데 이제 이건 영국과 프랑스 경우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정신 못 차리고 아직 지방 할거주의죠. 계속 정치적 분열이 되고 19세기 가서 통일되잖아요. 예, 요건 이제 있는데 일단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간장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번 중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발췌독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 넘어가서 이제 보면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 찾아보면 자,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봉건적 정치 질서에서 앞에 설명한 같이 국가 권력의 해치와 왔다는 지방 공권, 그 결과 실제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지방 제후들이 그 사적인 보호 관계를 주종제도 그 특징을 삼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주권의 개념이나 중앙 집권 찾아볼 수 없고 명확한 국경선을 가진 영토 개념이나 국민의식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 영토가 산지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 때나 이제 상고 시대 때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상고 시대 보면 음락국가 체제에서 산재돼 있죠. 예. 자, 그 국민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국인, 프랑스인 이런 것들 개념들이 없어 아직까지는. 내가 어떤 지방에 어떤 그 속하는 사람들, 어떤 왕 밑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국민 의식이 등장한 거는 나중에 한참 뒤야. 100년 전쟁 이후부터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국왕이라 하더라도 명목상 통일군주에 지내지 않았고 실제 그에 관한은 미치는 것은 왕령 범위에 넘어서지 못했으며 봉건제 이후에 상위 중구로서 상징적 역할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봉건적 종신, 신종을 그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미약한 국왕의 경우 그것조차도 어려웠다.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초창기 때 카페 왕조 초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왕이니까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권력을 더 끌어모으는 게 사람의 욕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왕이나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국가 성립하려면 먼저 중앙 집권 필요하겠죠. 권력을 하나에 집중시키는 국제 통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업을 핵심한 건 왕권이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 집권에서 봉건 제외 지방 국권 타파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하나의 방해문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초국가적인 조직을 가진 보편적 중세 교환권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왕권이 그 지방분권적 봉건 제도와 보편적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황과 싸우면서 중앙 집권에 그러니까 봉건 제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다 또 교황도 싸워야 돼.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국토 통합을 할 때는 이제 평화적인 방법도 좋지만 되게 무력을 많이 동원했죠. 이렇게 무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비군과 그다음 관료들 양성을 하고 또 그대들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유주와 또 결탁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국토 통합이 진행되면서 국가 영역이 그 경계선 윤곽이 잡아가면서 그 영역 내 그 국민들이 점점 국민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근데 국민의식이 싹튼 거와 국민의식을 봤던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거는 좀 별개의 문제야. 네. 그래서 중세 말기 때 국민의식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100년 전쟁 후에 이제 영국인, 프랑스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건 좀 뒤의 일이야. 이제 뭐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서 한 18세기 들어가서야 이 국민국가라는 개념들이 싹트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의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같이 봉건적인 정치체제로서 근대국가 이행은 12세기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공의 발달과 시민계층의 성장, 또 주권 개념이 강한 노마법의 부활. 예전에는 이제 게르만법을 했는데 이 게르만법 가지고 원시법 가지고 통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노마법을 다 부활시켰어. 예. 자,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한 집권적 통일국가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되게 빨랐죠. 그런데 아까 전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는 지방 할거주의 강화되어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었다. 예. 통합이 된 건 19세기 이후에 가서죠. 예, 민족주의 영향을 받고 이건 뭐 뒤에도 근대할 때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영국의 발전을 볼게요. 영국. 앞에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게
노르만 왕조가 등장을 했던 거잖아요. 예, 원룸이 헤스팅스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격파를 해가지고 그때 영국군의 헤스팅스 전투에서 격파해서 결국에는 이제 노르만이 원룸이 이제 그 영국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식 대륙 봉건제도가 이식됐지만 이때 봉건제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로마 왕조의 이제 두 번째 왕이 헨리 1세요. 헨리 1세. 그리고 헨리 2세는 이제 로마 왕조는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 때부터 이제 가게가 끊겨. 예. 그래갖고 그 외척 집안이 있어. 반개 집안이. 그래서 플란테지네트 왕조죠. 얘는 노르만 왕조고 이 왕조인데 이걸 앙주 지방의 영토를 바탕한 귀족이기 때문에 앙주 왕조라고 해요. 예. 이 왕조. 얘네들 왕조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뭐 친척 관계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하여튼 근데 노르만 왕조든 플란테지네 왕조든 간에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영지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해안 지역, 서부 해안 지역을 서쪽 해안 지역을 완전히 영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잉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의 제후야. 근데 이거는 이념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인들, 잉글랜드인들은 자기를 잉글랜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프랑스를 지배하는 어떤 제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국민의식이 어떤 형성이 좀 방해가 됐긴 했는데, 그리고 요것 때문에 프랑스 안에 있었던 그 영지 때문에 항상 프랑스 왕하고 잉글랜드 왕은 티격태격해져. 요 영지는. 예. 결국에는 프랑스가 다 가져가긴 하죠. 여기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내용들인데 그럼 헨리 1세를 볼게요. 자, 헨리 1세는 그 업종 왕의 재판권가. 이게 재판권이 이제 보면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되게 보면 근대 국가를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재판권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재판권 자체가 징세권이나 재판권 자체가 모의 권한이에요. 국가 권력이잖아, 공권력이잖아. 지금도 다 공권력에서 이제 행사하는 거잖아요, 국가 권력에서. 예. 근데 이 공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지방 영주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 올 때는 통일제국 통일국가를 만들 수가 없죠. 중앙집권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재판권이나 징세권을 중앙으로 흡수 통합을 해야 돼. 근데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과 징세권을 얘네들 그냥 주겠어요? 안 주죠. 그냥 반발도 하고 기득권도 있으니까 이제 심할 거 아니야. 기득권의 반발들이.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 왕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여러 왕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 중앙집권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기억을 했는데 자, 하여튼 요 보면 헬리스는 왕의 재판권 강화 왕실 제정을 정비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시된 것들이 업적 중에 뭐냐면 순회재판사예요. 순회재판관. 국왕의 재판관을 정부에 파견해 순회재판 시켰어. 왕실 재판 확대시킨 거야. 이거 시작했고 이걸 확대 정비한 사람이 그 뒤에 이제 헨리 2세 때죠. 예. 그다음 국왕의 재판권을 정부에 파견했고 그다음 왕실 재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무관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이곧 자기의 주장관 셀프를 이제 1년에 2번씩 왕실 수익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법정은 순회재판관을 설치하고 왕실 재정을 공개해서 재무관을 두고요. 그 다음에 주장관 셀리프에서 하여금 1년에 2회씩 왕실 수익과 지출을 관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헨리 1세가 죽었어. 근데 이제 헨리 1세가 죽으니까 혼란 상태에 나요. 예. 왜냐면 아들을 못 낳거든. 일단 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반개혈족이 등장하죠. 예. 이게 플란테지네트 왕조죠. 그래서 이제 그 후계자인 딸,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남편 앙주백이 이제 그 제쳐놓고 헨리 누이 동생 아들 스테판이 이제 왕에 오르자 이거에 대해서 양자가 치열한 뭐냐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헬렌 위 동생 아들이나 그 다음에 딸의 그 이렇게 남편이나 어느 게 더 서열상 높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 같은 딸이지만 자 여기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니까 이쪽이 누이 동생이고 여자고 아들이 즉위한 거와 딸의 남편이 즉위하는 거.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혼란이 없겠죠. 막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스테판이 이제 왕이 오니까 왕이 다투면니까 내란도 막 일어나고 두 편 다 났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 협상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하면 스테판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헨리 2세가 되자. 그래서 스테판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되는 사람이 헨리 2세야. 헨리 2세는 자기 그 아버지 쪽이 앙주 쪽이 지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전의 노르만 지역과 앙주 지역도 같이 얻게 되는 거야. 예. 혼테크를 잘해야 돼요. 중세 시대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랜테이지트 왕조가 있는데 이거 왕조 이름도 외워두세요. 예. 시험 문제 때 그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플랜테이지네트 왕조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헨리 2세가 이제 왕에 올렸을 때 그는 앙주백, 그 다음에 노르망디공, 그 다음에 꼭 거기다가 또 이제 혼테크를 좀 잘했죠 이 사람이. 뭐냐 왕비 엘라노아를 또 통해서 아키테 지역을 겸양돼요. 그이 왕비 엘레노아는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누이 칠세하고 처음에 결혼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 누이 칠세하고 결혼했는데 누이 칠세하고 결혼했는데 딸만 둘을 낳은 거야. 딸만. 네. 딸 하니까 얘하고 이혼을 해버렸어. 네.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가서 이제 아들 낳은 거야.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가능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이제 딸만 있으면 그 제후가 이제 딸한테 영지를 줄 수 있어요. 영진이 줄 수 있어. 근데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지. 통치권은 주로 누가 행사하냐면 그 남편이 행사해요. 남편이. 예. 근데 딸하고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하고 딸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이쪽 아들로 이제 넘어가죠. 이 지역 자체가. 근데 도중에 이혼을 했어. 사별이 아니라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딸이 그러면 딸이 이제 뭐냐면 또 다른 남자 재혼을 하잖아요. 남자들하고 장하면 그 내용이 어디 가냐면 얘가 갖는 게 아니라 이제 통치권이 요쪽으로 넘어가. 그리고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영기를 받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누이치스가 죽고 아니 누이치스가 이혼을 하고 엘레노아가 헨리 2세한테 갔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통치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아키트의 통치권은 얘한테 헨리 2세한테 넘어간 거야. 예.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엘레노아와 그 다음에 헨리 2세 사이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 뭐 리처드라든지 그다음 존 이런 아들들 있죠. 그 아들도 당연히 얘네들이 그 에키테 병실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헨리 2세가 상당히 헨리 2세 때가 제일 많은 영토를 얻고 있었는데 얼마큼 영토를 얻고 있었냐? 잠깐 볼게요. 자, 여기 헨리 2세는 여기 부분에 아일랜드까지 이제 일부 점령했어요. 여기. 그 아일랜드는 이제 헨리 2세 때 점령해갖고 조금씩 영토를 확대해 나가서 헨리 8세 때 완전히 점령해 아일랜드를.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를 계례 왕국을 만들죠. 헨리 8세 때.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통합 왕이 되는 거야. 자, 하여튼 요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고 또 프랑스의 땅을 맡고 있었죠. 프랑스 땅 헨리 2세 땅을 보면 예전에 노르만디 이 땅도 당연히 갖고 있었고 거기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홈택을 잘했죠. 이 땅도 이제 갖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요 땅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아키테 여기. 그러니까 거의 서부 지역의 해안 지역을 노른자 땅을 다 뭐냐면 잉글랜드 왕이 소유하고 있는 거야. 프랑스는 거의 왕권이 요 정도 미치고 있을 때, 얘네들은 이걸 달리게 요 정도밖에 없을 때, 일드 프랑스 요 정도 있는 지역인데 얘는 여기까지 소유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땅이 더 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영토 분쟁이. 다시 한번 이 지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고 넘어가 읽어볼게요. 예, 사양사 개념인데, 아이고. 헨리 2세가 즉위하자마자 그동안 세력을 신장했던 대제후들을 누르고 왕권을 다시 강화했다. 왜냐하면 약간 혼란기였잖아요. 그 앞에. 원리엄 정복 이래 국왕의 직속 봉신은 그 군사적 개혁이죠. 여기부터. 예. 원리엄 정복 이래 국왕의 직속 봉신은 전시에 일정한 수와 기사를 제공하기도 되었으나 그는 프랑스 같은 외국에서 전쟁을 종거하기 기피하는 경우에 왜냐면 밖에 나가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헨리 2세는 그들로부터 군역 대난금을 이제 받아요. 그래서 용봉 군대를 조직하여 프랑스 내 영토 분쟁에
보존과 확대에 이용했다. 그래서 자기 영지를 관리하는데 용병을 이용했는데 용병의 비용을 어디에서 받았냐? 자기 그 밑에 잉글랜드에 있는 제후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예. 너네들 참가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용병을 써서 할게. 근데 이런 관행들이 프랑스, 영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에도 있어. 프랑스도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나중에 제국주의 시대지만 제국주의 시대 때 용병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그 용병을 많이 쓰는데 왜 용병을 썼냐면 자국민들 밖에 나가기 싫어해. 밖에 나가서 싸우기 싫으니까 그 지역의 현주민들이나 용병들을 많이 써요. 예. 현주민들이나 자원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병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파견해갖고 해. 외국인들을 용병을 고용해갖고 자기 제국 밖에 영토 밖에 있는 그 식민지나 영지를 가난할 때 용병을 썼나 봐요. 자, 하여튼 이런 게 헨리 2세 군제 개편 내용이고요. 헨리 2세 또 이제 그 업적 중에 군제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법권 개혁이야.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크게 이제 이 사람의 사법권 개혁을 보면 재판권 관련된 내용인데 중앙 집권을 하려면 재판권을 일단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지방 재판권, 영주 재판권, 왕실 재판권을 도입해서 예, 강화시켜 나갔죠. 그 과정에는 보통법이라는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교회 재판권 억눌 필요가 있었어. 그렇지만 요거는 성공했는데 요거는 실패했죠. 교회 재판권을 견제하는 거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볼 게 이제 교회 재판권이야. 교회 재판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도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재판은 주로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단이라든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어떤 그 이단이나 이런 문제를 처리했는데 근데 이 교회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되게 보면 이단 아니면 되게 벌금을 때리고 되게 가볍거든요. 형벌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실 재판이나 제후 재판보다는 이 교회 재판을 선호했어. 그래서 교회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교회 문제, 교리처럼 문제로 위장해갖고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실 재판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 헨리 2세 입장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2세는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의 재판권 강화와 전국적인 규모의 확대였다. 헨리 2세는 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클레란드 현장을 공포하죠.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 클레란드 그 현장을 공포했는데 요거는 목적이에요. 네, 강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요 클레란드 현장을 반포했는데 그럼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서강에 나와 있어. 예. 그래서 서강 때 이제 다시 읽어볼 텐데 성직자들이 노마교에 호소하는 걸 금지시키고 성직자도 시민법정, 왕실법정 밑에 들어가서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면 교회 내에서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개혁을 추진하려고 자기가 이제 신뢰하는 이제 그 사람 신부를 토마스 아베케트를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했어. 여기를 임명하고 나를 대변해서 이제 뭐 개혁을 추진해라.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임명했는데 문제는 토마스 아베케트도 그 얘도 성직자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막상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이러니까 그 왕실 재판을 강화하는 그 주체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헨리 2세 맨날 다양하고 하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헨리 2세 측근 근위색들이 토마스 아베케트를 죽여버린 거야. 헨리 2세가 죽인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것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준엄한 문책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의 교회 법정이 교황의 소총하는 권리를 인정했다. 아까쯤에 그 클랜드 그 헌장 내용에 성직자들이 로마 교회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법 그 왕실 재판권을 그냥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교회 재판권을 인정해주겠다. 그거야. 여기에서는 패배를 했죠. 자, 세 번째 개혁을 보면 요거는 그 왕실 재판권 확대야. 왕실 재판권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 교회 재판에 대한 통제가 실패했으나 일반 법정에 대한 왕실 재판권 강화의 확대는 큰 성공을 거뒀다. 헨리 1세 때 시작한 순회 재판이 전국적 규모로 강화되고요. 그 내용이죠. 배심제가 확립되었다. 그 배심제 확립 내용이 여기 있어요. 종래 형사사건과 피해자나 그 친척의 고발에서는 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가해자가 유력자의 경우 고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헨리 2세는 이것을 시정하여 각 군의 12명, 각 자치도시에 4명의 배심원이 왕립법조에 고발하도록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순회재판 보고 학대 배신지 확립인데 뭐 배신지 확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이제 뭐냐면 대배심제예요. 자, 대배심제는 뭐냐고 하냐면 보통 이제 재판을 하게 기소를 하잖아요. 검사가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을 이제 하게 되죠. 재판을 기소를 해야지 재판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고죄가 이제 적용이 안 되죠. 몇 가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얘를 잡아다가 기소를 해서 하잖아요. 이게 근대법 특징인데 그 당시 영국법은 아니었어. 신고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지만 재판이 성립돼. 형사사건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고한 사람이 유명한 유력한 귀족이었다. 그럼 신고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보복당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신고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질서가 잘 잡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검사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기소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형사사건 기소권을 배심원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배심원한테 줘서 배심원들이 모여서 12명과 뭐 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16명이죠. 얘네들이 볼 때 이거 고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소권을 준 거야.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재판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재판권을 붙일 수 있는 게 대배심원제야. 예. 기소권을 누구한테 줬다? 배심원주에게 줬어. 그래서 형사사건은 무조건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소는 배심원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친고죄를 폐지시켰다. 형사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겠죠? 자, 형사사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심원제를 실시했어요. 그럼 민사도 있죠. 민사는 이제 뭐냐 토지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건데 개인 간의 문제죠. 예전에 민사를 할 때는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 토지 소송에 있어서 종래 결투를 했어. 예. 근데 이게 좀 무식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배심원을 도입을 했어요. 이때 배심원은 24명의 기사계급 배심원들 모여서 그 논의를 해. 그래갖고 논의를 하면 셀리프, 그러니까 주 장관이 취합해서 결정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셀리프가 24명의 기사 배심원들에게 판결하는 것을 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24명의 기사 배심원들이 모여갖고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그 결정을 셀리프가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했죠. 민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요. 참고로 셀리프는 주장관이에요. 왕이 파견한 주장관을 말이죠. 네 번째는 봉건제후에 봉건제후 법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왕립법정에 상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날 수사재판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상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2심제, 1심제는 봉건제후고 2심제는 왕십법정이고 왕십법정은 상위법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뭐냐면 개혁을 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재판제도, 사법권 제도가 뭐가 이제 등장하면 영국 특유의 보통법이 만들어요. 이 보통법은 뭐냐면 전국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국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자, 앞에서 이제 순회재판, 왕시재판인데 왕시재판은 한 곳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하잖아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을 하면서 이게 판례가 쌓이잖아. 각 지역에. 판례 중에 각 지역마다 공통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공통된 기준이 있겠죠. 판례 중에 각각의 지역에서 무리 없이 다 뭐냐면 적용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이 말려져. 그래서 이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 지역의 판례를 모아서 그 판례 중에 공통점 뽑아가지고 판결의 기준이 보통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성문법보다는 이 불문법 판례를 통해서 하는 그 불문법 국가라고 하는 거죠. 불문법은 이제 판례라든지 뭐 그 당시 상식 등등등을 해갖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어.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성목국가와 다른 모습을 띠고 있고 헌법조차도 예전의 문헌을 바탕으로 재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판례 중심의 어떤 법이 보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법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기출 예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 예문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또 따가지고 문제가 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보면 각 지역의 봉건법정은 저마다 간습법이 있었는데 왕의 재판과 언어고소법보다 더 공정 국왕의 법을 실시했다. 왜 간습법보다 더 초월한 보통 보편적인 법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봉건법정 또한 그의 판결 부당하게 왕립법정에 의해서 재심대로 알고 보통법에 의해 또 재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에서 하면 건져주면 여기에 또 이 왕립법정에 대신 뭐냐 판결 뒤엎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2심에서 왕립법정에서 거부당하니 여기에서 제대로 판결하자. 그러면 왕립법정에서 하는 게 보통법이니까 보통법 가지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래요. 보통법은 그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의 경쟁자는 그 간습법이죠. 각 영주의 간습법을 물리치고 다음 1세기 동안 급속도에 팽창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126페이지 펴보세요. 자, 126페이지. 네. 잉글랜드 봉건왕조인데 여기 앞에는 좀 읽었죠? 다음 장이네. 126페이지. 예. 헨리 1세, 헨리 2세 때 내용을 볼게요. 자, 헨리 1세는 국왕의 직접 대리인에서 재판이 시행되는 제도인 순회재판관을 정부에 파견하면서 사법권을 강화시키고 왕실 수입의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무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주장관의 셀프 이해 보도록 했다. 근데 요거 쫙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다 느낀 게 뭐냐면 서기 내용을 그대로 뺏긴 게 느낌이 들어요. 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 그대로 뺏긴 걸 보면 그래서 서기 내용을 좀 주요 내용을 뭐냐면 간추렸다가 자기가 이제 뭐 더 총괄 내용들 몇 개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최근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 좀 서술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기의 보조 참고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헨리 2세는 아버지 앙주 백장의 상소를 받고 아키테 공주 엘레노와 결혼해서 프랑스 서부 해안 대부분 보유하게 됐고 저희 서기에 없는 내용이 있죠. 아일랜드 일부를 점령했어. 아까 지금 지도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있고 스코틀랜드 왕한테 봉신을 삼았다. 자, 이거는 서기에 빠진 내용이죠. 이건 얘가 저자가 집어넣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헨리 1세 때 시작한 그 순회재판관을 확대하고 재판관의 지방 유력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도입했으며 아까 얘기했지만 배심원제를 줄 때 배심원에게 뭘 줬다? 기소권을 줬죠. 기소권. 기소권, 형사사건 기소권을 줘갖고 그 당시 이걸 대배심원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봉건제도들 법정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왕립법정에 상소할 수 있었다. 자, 헨리 2세의 재판제도 결과 영국 보통법이 초석이 되었고 그는 또 클랜드 협정을 통해서 성직자의 노마교에 호소하는 그걸 제한하는 동시에 성직자의 심의법정을 종속시켰다. 하지만 헨리 2세의 이제 강압적인 통치는 이건 잘 안 됐죠. 엄밀해서 요거는 그때 이제 100개짜리 살해되면서 이제 여론이 안 좋아갖고 요 뒤에 있네요. 예.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잘 안 됐어요. 이거는. 예. 헨리 2세는 강압적인 통치는 귀족과 성직자 모두에게 저항을 불렸고 한때 왕의 총신이었던 켄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커트와 그 왕과 전언했다. 그래서 헨리 2세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헨리 2세가 이렇게 유능했지만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 말년이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죠. 그 앞에서 이제 연극지은 이제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인데 헨리 2세가 이제 그 아들들 여러 명 뒀는데 그 중에 대표는 존하고 리처드예요. 예. 거꾸로 썼다. 존이 큰아들 두 번째 아들고. 네. 그 어머니는 그 엘레노라죠. 엘레노아.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왕위를 상속갔으면 무난한데 첫 번째 아들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아들끼리 싸움이 된 거야. 왕이 말년에 두 번에 걸쳐서 왕자이 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가정에 헨리 2세가 이제 쫓겨나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쫓겨나다가 도망 다니다가 죽게 돼요. 예. 참 비참한 인생을 걷게 되는데 이 리차드하고 존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리차드가 두 번째 아들이고 존이 세 번째 아들인가 그래. 얘가. 그래서 그때 말년에 막 지네끼리 왕자의 날을 했는데
존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버지 헨리 2세고 리처드를 지지했던 사람이 엘레노아야. 말년에 들면 엘레노아하고 또 그 헨리 2세가 사이도 안 좋아. 예.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이제 둘이 싸우는데 리처드는 잠시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그 필립 2세하고 손을 잡았어. 그래갖고 이제 했다가 결국에는 존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그 존이 아버지를 배신해 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 헨리 2세는 상당히 충격을 받죠.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그 믿었던 아들 존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지지했는데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존이. 예. 그래도 하여튼 영악하죠, 이 사람이. 다들 사람들이 싫어해, 이 존은. 리처드는 좀 상남자거든요. 예. 많이 좋아하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존이 떼갱해갖고 리처드가 왕이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막 하려고 했는데 내정에는 별로 관심 없고 주 밖에 쏟아다녔죠. 뭐 십자군 원정 한다고. 근데 아까 필립 2세하고 한때 손을 잡았지만 원래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잖아. 거기에다가 필립 2세하고 손을 잡은 것도 좋아서 잡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아웃던 존하고 사이가 나빴으니까 일단 존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필립 2세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갈등들이 숨어있던 갈등들이 십자군 전쟁 때 또 터져 나오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 필립 2세 나 몰라 갚버리고 아몰랑 했죠. 그래서 리처드만 이제 싸웠던 배경이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리처드는 왕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남자 스타일이긴 한데 왕으로서는 별로 치적을 못 싸우고 존도 완전 개판이었죠.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못 지었던 거야. 헨리 2세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이제 서양사 계열은 이제 보면 프랑스 왕 발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요 서계 그 순서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그 카페 왕족에서 카페 왕족 발전 내용을 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뭐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이에요. 16번이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 67번. 예, 67번. 세 번째 인증번호 67번입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